일단 어저께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키고 나서 54분 만에 최상병 특검법을 또 통과를 시켰거든요. 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시간표를 정확히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2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올라왔죠. 그런데 갑자기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직권으로 의안 상정이 하나 따로 됩니다. 네. 원래 의사 일정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없었는데 네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네.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진표 의장이 받아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의 변경이 생겨서 새로운 안건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킵니다. 자, 저 일종의 사실은 저 국힘과 미리 합의가 되지 않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힘 입장으로서는 이거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석 쪽에서 윤재욱 원내대표, 국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게 이제 통과되고 나서 국힘이 항의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손팻말도 만들어서 항의를 하기는 했는데 집회 시간을 딱 중앙일보가 재봤더니 8분 10초였답니다. 지금 그거 8분 아니 10초. 항의 집회를 하려면 밤샘 농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저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장석을 점거를 하든지. 점거하는 거는 지금 협치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아니 근데 저게 그냥 저렇게 되겠죠. 올라오니까 안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면서 다 일제히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을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항의 집회를 했는데 항의 집회 8분 할 거면은 그렇죠. 왜 합니까? 저 종이 만드는데 저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만드는데 그렇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특검법 통과 올라오면서부터 만들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언제도 다 준비했지? 저거 당직자들이 하죠. 저 보좌관들하고 당직자들이 한 거죠. 국힘 당직자들이. 대충 저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만들어갖고 하는데 저 8분 10초 든 걸로 국힘은 지금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느낌이 일단 드는데요. 저런 걸 봐도요. 좀 무기력한 느낌이 너무 무기력하고 용의 주도하게 아주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무슨 수단을 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우린 힘이 약해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면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좀 정말로 힘 빠지고 정말로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이 안 됐고 지금 21대 국회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지금 저기 와 있는 사람 중에 낙선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당신들 어차피 저 중에는 낙선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보수고 뭐고 나 기분 나빠 죽겠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이렇게 밀어붙여도 국민의힘이 반발을 못해 라는 판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걸 밀어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면 이게 자동 상정 요건 패스트트랙 법안에 자동 상정 요건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60일이 지나야 다시 재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일이 채워지기 전입니다. 전인데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다. 그러니까 60일을 적용을 하면은 6월 달로 넘어가게 되어서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는 회의가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이므로 지금 그냥 이 법안을 받아주겠다라고 일종의 유권 해석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렇죠. 명분을 만든 거죠. 그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부의가 된 상태잖아요. 부의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이걸 강제로 안건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제기된 상태에서 60일은 지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이 국회가 끝나니까 사실은 끝났어 라고 이 최상병 특검은 22대 국회에서 올려도 처리하겠지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계속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도 법에 따르자면 패스트트랙 법이나 그 상정 요건이 되는 걸 따지자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거는 패스트트랙 올라왔지만 21대 국회가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다음 국회를 넘겨야 된다라고 해서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뭐 개 XX 같은 욕까지 했었죠. 그 박지원 당선자가 예. 그 김어준 방송인가 뭐 거기 예. 나와가지고 이거 상정 안 한다고 개 XX 같은 뭐 국회의장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해놓으니까 아마도 압박을 받아서 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제가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표 의장이 지금 해외 순방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못 가게 막겠다 하는 얘기도 막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해외 순방 가려고 진짜 이거 그냥 후다닥 처리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특검의 입법 취지에도 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경북 경상경찰서에서 예. 경북 경찰서에 지금 해병대 네. 그 대령들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불려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외화부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또 특검법을 어쨌든 어저께 발의를 시켰으니까 네. 이건 이제 민주당이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심지어는 국회의장까지도 힘으로. 의원들이 예. 겁박을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저께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본회의 상정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영덕, 민영배, 김용민 뭐 이런 30여 명이 이미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의장이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사실 이거는 굉장한 협박성, 후배들에 의한 협박성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이 김진표 의장이 네. 내일부터 네.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처리하고 가려고.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30일에도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힌다. 해외 순방을 가버리면 네. 어쨌든 이게 안 될 거니까 네.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가기 전에 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넘어가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국무회의에서. 네. 하면 돌아온 거를 21대 국회에서 또 처리하겠다. 네. 지금 이 속셈이군요, 민주당은.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딱 저게 통과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튼다홀인가요? 거기 네, 계단에 로텐더홀 계단에 쫙 서갖고 저렇게 시위를 했는데 시위가 8분 10초였다. 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그냥 세상이 끝나는가요? 보수는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네. 이게 만약 이 기조가 22대 국회도 계속 간다면은 네. 정말 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도 안 된다. 네. 이런 정서잖아요. 제가 그냥 무기력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 소수당일 때 민주당을 막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했지 않습니까? 네. 저 민주당 그 악스러움에 그냥 이렇게 판판이 과연 당하고 있을 건지 이게요. 뭐 방법을 좀 생각해 볼 건 없었는지. 어저께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1시간 37분 뒤에 예. 정진석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군요. 대통령실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면서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정치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말이 지금 신 차장이 얘기한 대로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거부권이 돼서 넘어와도요. 오히려 저는 국힘이 어떻게 본다면 이게 국힘을 뭐라 할까요? 이렇게 붕괴시키려 할 수도 있는 야당 붕괴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넘어온 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수가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출석은 3분의 2가 네. 이제 찬성을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거부권이 그렇죠.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현재 제적의원은 296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3분의 2는 198명입니다. 전체가 제적의원이 모두가 출석한다고 네. 했을 때 맥시멈
그러면은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198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몇 명이냐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113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83명에다가 그 민주당 183명에다가 한 국힘 110에서 한 15명만 빼오면은 네네. 198을 맞춰요. 그렇죠. 그러면 국힘에서 15명 빼오는 거 지금 분위기에서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상당수의 사람들은 반대표를 던져야 될 사람들이 일단 나는 5월 말 국회가 열리면 안 나갈 작정이야라고 벌써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대요. 낙선자 중에서 떨어지죠. 그럼 그러니까 확 떨어지죠. 재적의원 과반수에다가 과반수 출석에다가 뭐 3분의 2 요건은 이게 198명까지 안 가지 뭐 그렇죠. 170, 150 이렇게 네. 낮아지겠죠. 예. 그리고 일단 김용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 법에 지금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어제 찬성표 던졌죠. 네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거부권이 대통령한테 가서 거부권 행사가 되면 다시 이제 반송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의결을 들어가면 이 일정이 지금 5월 3일, 오늘이 5월 4일 아니 3일이죠. 예. 그러니까 5월 29일까지면 이 29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똑같은 게 그겁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 누가 찍었어, 네. 반대 찬성표 누가 던져서 찾아내듯이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국힘 내에서 누가 찬성했지? 왜냐하면은 더구나 일반 지금 의결일 때는 다 기명 투표잖아요. 그 전산에 뜹니다. 네, 누가 네. 찬성했고 한 거. 네. 그런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 가지고 다시 넘어온 그거를 다시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맞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라고 해놓고도 찬성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국힘의 여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네. 공작을 안 돼도 상관없어 민주당 그렇죠. 안 돼도 상관없는데 그 과정에서 국힘이 엄청난 분열상을 보일 거고 벌써 무기력한 모습 해도 안 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줬는데 그만큼 뭐 민주당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면 뭐 22대에서 하면 되지 뭐 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정치적인 노림수에 대해서 그럼 국민의힘은 예상을 못했느냐?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예상 못했다고요? 저는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는 거에 기권표가 3표인가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태원 특별법은 전형적인 그 피해자를 보살핀다는 법의 정신을 구현한다면서 일종의 이거는 법으로 포퓰리즘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대상자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반대로 이런 피해자나 희생자들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법 자체가 혐오를 조장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법을 갖고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논란이 커져서 혐오도가 커집니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네. 법으로 포퓰리즘 만든다. 네. 그러니까 법 포퓰리즘이네요. 네, 네. 진짜. 이거는 정말 법으로 포퓰리즘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그럼 국민을 단합시키느냐? 국민을 더 분열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공정하냐? 도대체 당신이 이태원에서 그때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때 트라우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간병 보호까지 받는 게 타당하냐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비판을 받는 쪽에서는 당신 지금 나한테 혐오를 보이고 있어. 이태원 특별법에 의하면 혐오를 보이면 안 돼. 이런 식의 갈등 양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이 이런 거를 거의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완전히 어제 이태원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식으로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통과됐기 자기들이 그렇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 무조건 합의니까 뭐 통과 이런 식으로 도장 함부로 찍어주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아주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정말 저는 기권 3명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법을 여야가 합의하에 통과는 시키지만 당론으로 통과시킨다는 당론이 채택은 됐지만 나는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으로서 이 법을 살펴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보수당에서는
찬성을 누를 수 없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분들이 저는 최소한 3명보다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있었어야 된다. 저 어저께 잠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이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는 진상조사지 않습니까? 네네. 진상조사에 그 진상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구제와 지원과 추모 사업에 관한 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런 법에 이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법이 세월호법이 있습니다. 세월호법이 있어서 그래서 세월호법하고 이 이태원 법에서 규정한 피해자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비교를 했더니 아무리 봐도 심하더라.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세월호 특별법과 이태원 특별법 모두 희생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는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된 분들이 거고 세월호에 탔다가 희생된 사람 이게 희생자입니다. 탔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사망자 플러스 여기에 그 참사로 직접적으로 사망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도 희생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이미 한 번 됐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망이 잘 규명이 되나요? 일종의 저건 트라우마로 인한 사망이다 이건데 네. 저게 규명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아마도 참사에서 직접적으로 저기에 가서 사망하지 않고 이후에 부상을 입었다든지 당시에 구조를 받았는데 이후에 그거로 인해서 돌아가실 경우 하는데 이제 신체적 피해인데 정신적 피해까지도 나오니까 저는 저 조항을 넣은 거는 이태원 참사자의 친구인가 참사자인가가 훗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승선을 해서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피해자이고 그리고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요 정도까지를 피해자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 혹시나 자기가 피해자 나도 피해자다라고 해서 주장할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서 인정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규모는 직접적 피해자나 희생자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해놨고 처음에 발의되었을 때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까지는 똑같은데 저기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게 3촌 이내 혈족까지를 넣어놨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뺐거든요. 근데 저 3촌 이내 혈족을 최초에 법을 만들 때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척 강했답니다. 3촌 이내 혈족 해버리면요 할아버지, 그 증조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촌, 조카, 이모, 고모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한 명이 이런 말 표현을 좀 그 희생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삼촌, 고모, 조카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다 그냥 그 이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범위가. 법으로 규정한.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 사망자가 발생하면 정말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저런 식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우를 한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문제와는. 그래서 이제 3촌의 일정 빼서 그까지만 이제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까지만 유가족으로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상당히 세세하게 했습니다. 긴급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럼 물론 그런데 거기서 경찰이나 소방관은 뺍니다. 직무상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사업자, 운영자 또는 거기서 일을 했던 근로 활동자들. 그리고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에서 당신 거기 있었네요. 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이제 피해자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때 당시 택시 영수증이나 전철, 뭐 이태원역에서 내렸다는 거 이런 거 뭐 상점에서 뭘 산 영수증이라든가 그래서 과연 저렇게까지 하는 게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놓는 게 아무리 사실 참사라고 하지만 과연 합당한가? 저희 일반 국민 증서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갔다. 이렇게 세월호가라는 기준만 따라줘서도 되는데 세월호에 플러스 알파가 된 것들이 좀 저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세세하게 안 챙기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 좀 사후적이지만 아쉽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비교적 추상적인 영역의 피해까지도 법이 구제하는 것처럼 이런 법이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의 불명확성을 아주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사실 국회의원은 원래 입법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들은 국회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입법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 들어가서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무슨 태도라고 해야 되죠? 무슨 진짜 물은 호박에 뭐 들어가듯이 그냥 쑥쑥 이런 도장들을 이렇게 쉽게 찍는지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 지금 우리 댓글에는 이 이태원법도 그러면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참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일종의 여야 협치의 상징처럼 돼서 1호로 이렇게 통과된 거라서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 거부권 행사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이태원 희생자의 유가족들, 아버지가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요. 그분은 이제 상당히 이성적인 태도로 이제 인터뷰에 응하셨더라고요. 사실 감정적으로도 아직도 많이 힘들 텐데 그런 거를 극복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태도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이겁니다. 왜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고가 났는데 왜 구조가 그렇게 늦었느냐. 그쵸. 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걸 좀 밝혀달라. 그런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법들은 그런데 저 법의 핵심은 오히려 피해자의 범위를 계속 확장시켜가면서 보상을 해주는 쪽에 더 강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특조위가 돌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진정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냐. 이 시스템을 정확히 문제점을 밝혀서 이거를 수습까지 해서 우리나라를 더 안전 선진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냐. 아니면 그때 희생자들에게 일종의 지원과 보상을 해주는 게 먼저냐. 사실은 피해자의 그 유가족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과 저 법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내용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게 이제 어제 통과된 법안 원안인데요. 여기 보면은 정말 아까 그 유가족 단체에서 얘기한 재발 방지책 마련 저희도 지적을 했습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어떤 강제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법안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법안의 앞부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공동체 복합 시설 설치, 추모 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건립 이게 이제 사후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없어요.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과밀 지역에는 전철이나 차량을 무정차시키는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때 이준석 씨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도시공사나 그런 데서 지하철 공사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일종의 이 다중밀집 시설, 다중밀집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은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고 안전을 도모하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법으로 만들어져야 더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안전은 불편해서 옵니다. 편하게 지내다가 보면 정말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 개정들, 법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조항들이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 그러려면은 개인의 자유는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제한돼야 되고 공공의 안전성은 어떻게 강화해야 되느냐. 이러려면은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도시공학자와 또 데이터를 보는 사람과 안전에 대한 이 구조를 보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저 조직 안에는 절대 그런 분들보다는 아마 싸움에 능한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추모위원회 만들게 돼 있고 참사 피해 구제 심의 만들게 돼 있고 유가족 단체 만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사위원회 돼 있고 근데 조사위원회는 이제 한 예산을 한 100억 잡았더라고요. 조사위원회 예산을. 그 이태원 특조위 인건비만 한 100억 써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여기까지만 밝혀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이 기왕특별법 만든다면 다음 단계로 대책 마련을 하라 정도를 좀 넣어줬으면 그것도 강제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기까지 보는 것까지는 네. 국회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